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팍팍한 세상에서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늘 고민하는 40대 여자입니다. 흐린 날씨를 보니 웃음을 잊고 살았던, 마치 먹구름 낀 하늘처럼 어둡고 칙칙했던 유년기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설사를 보내려니 떨리네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엄마는 아빠에게 버림받았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너와 나는 아빠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이라고 말하곤 했죠. 이유는 모르지만 아빠 없이 가난했던 우리 가족은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가난했던 집안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때가 제가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입니다. 악몽 같은 삶이었지만 그때에도 굳이 악몽이 찾아오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 삶은 이미 망한 삶이라고 확인사살이라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늘 작아진 옷을 억지로 끼어 입고 작아진 신발을 구겨 신은 채 등교했습니다. 그나마도 매일 같은 몇 벌 안 되는 옷을 갈아입다 보니 몸에서 냄새도 났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저를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학교 다니는 내내 왕따는 제게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이었어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피했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웃어본 적이 없어서 웃는 법을 몰랐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학년이 시작되었어요. 무엇 때문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학교에서 급식을 중단하고 도시락을 싸오라는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집에 밥이 없는데 어떻게 도시락을 싸가냐고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는 쌀이 없다. 지혜야 친구들 것 좀 나눠 먹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어요. 집에는 쌀이 없었고 엄마는 늘 힘이 없으셨고 그리고 저는 친구가 없었어요. 도시락을 가져갈 수 없으니 학교 가기도 싫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친구들이 먹는 밥 냄새를 견딜 수 없어 운동장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굶다 보니 그럭저럭 견딜 만하더군요. 그렇게 도시락 없이 학교에 간 지 3일째 되던 날, 평소처럼 운동장에 나가 있는데 모퉁이 수도가에서 누군가 잠그지 못한 수도꼭지가 콸콸 물을 쏟아내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목이 타는 갈증이 느껴졌어요. 홀린 듯이 수도가로 다가가 한 모금 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미친 듯이 고프더군요. 벌컥벌컥 아예 입을 수도꼭지에 대고 물을 마시고 또 마셨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지혜야, 너 혼자 여기서 뭐 해? 밥 먹어야지. 밥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뿐인데 뱃속이 요동쳤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어제까지는 참을 만했는데. 선생님은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잠그며 제 손을 잡고 교실로 데려가려 하셨어요. 나 도시락 없는데. 당황스러운 마음에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운동장을 내달렸습니다. 다행히도 선생님은 그런 저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셨고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평소처럼 학교에 도착해 가방을 걸어두고 공책을 꺼내기 위해 책상 서랍에 손을 넣었는데 따뜻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뭐지?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덜덜 떨며 몰래 꺼내본 그 따뜻한 물건은 누군가 넣어둔 도시락이었습니다. 저는 1교시가 끝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가 종이 치자마자 교무실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을 복도 끝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혹시나 누가 들을까 조마조마하며 말씀드렸죠. 선생님. 누가 제 서랍에 도시락을 놔뒀는데요. 누구 건지 좀 찾아주세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푸아하고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거 지혜 내 거야. 이따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고 도시락통은 그대로 서랍에 넣어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어요.
물론 궁금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일주일을 그렇게 공짜 도시락으로 점심을 채우고 다시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어요. 끔찍했던 점심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서랍에 손을 넣어 도시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에 열어본 도시락에는 낯선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 내용이 궁금했지만 일단 허겁지겁 밥부터 먹어치웠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쪽지를 열어보았고 쪽지에는 선생님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혜,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적어볼래? 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저는 필통에서 연필을 꺼내 그 쪽지를 펼쳐두고 그날 학교 수업이 몽땅 끝날 때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내용을 적어나갔습니다. 다시 도시락에 쪽지를 넣어두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돌아온 화요일의 점심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본 도시락에는 시금치 나물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전날 싫어하는 음식에 적어낸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들어있던 선생님의 쪽지에는 메롱 딱 2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침술이 났습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시금치 나물 사이에 숨겨진 햄을 쏙 꺼내 먹고 도시락을 닫았어요. 그리고 하굣길에 오르기 전 먹지 않고 남긴 시금치 나물이 생각났어요. 메롱 2글자가 약오르긴 했지만 막상 시금치를 남긴 걸 보면 선생님께서 실망하실 것 같다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은 교실에서 저는 다시 도시락통을 열어 시금치를 퍼먹었어요. 초록색의 맛이 잔뜩 나는 그것을 억지로 씹고 또 씹으며 기도했죠. 제발 내일은 시금치가 없기를 하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이 경험이 후에 선생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하네요. 다행히도 그 후로 도시락통에는 그날만큼 많은 양의 시금치 폭탄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종종 쪽지를 써넣어 제게 말을 걸어주셨고 그 쪽지에 답장을 써놓는 것은 제법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었습니다. 쪽지가 들어있지 않은 날에는 기운이 빠지기도 했어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선생님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3학년이 끝나감을 알리는 겨울이 되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김미숙 선생님이 영원히 담임 선생님이면 좋겠다고. 4학년이 되고 담임 선생님은 바뀌었지만 수학 시간만 되면 선생님을 계속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 되었죠. 그리고 급식실이 다시 가동되면서 도시락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엄마는 계속 편찮으셨고 저희 집은 여전히 가난했으며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교를 했는데 실내화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와중에 한쪽에서 킬킬거리며 웃는 무리를 보고 그 친구들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괴롭히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그런 인간들에게 저는 반응을 해주고 싶지가 않아 체념한 듯 맨발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신발을 신으러 나온 복도에는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신고 갈 신발마저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적북적 아이들이 다 떠난 복도, 맨발로 걸어갈 각오를 하고 문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나를 불러세웠어요.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이거라도 빌려줄까? 그 순간 그보다 더 반가운 것은 없었어요.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지만 손은 이미 실내화를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가풀게 저는 그렇게 모르는 아이의 실내화를 운동화처럼 신고 집으로 걸어갔고 다음 날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그 아이를 보고 까무러치기 놀랐습니다. 지금은 갚을 것이 없는데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연못에 개구리 구경하러 갈래? 그렇게 저희는 친구 같지 않은 친구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엔 약속한 듯 만나 연못으로 갔어요. 별다른 대화도 하지 않고
심지어 저는 잘 웃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참 좋아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런 저를 좋아해 주는 그 친구가 저도 아주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 학기 정도가 지났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집에는 할머니께서 찾아오셨고 저는 며칠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왜 엄마를 그렇게 혼자 두었었는지 아무것도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묻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엄마와 할머니가 미웠습니다. 여전히 밉기도 하고요. 그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때 1년 넘도록 몸이 아프셨으니 아무래도 어딘가 병이 들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어요. 이곳엔 더 이상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시골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된 저를 붙잡고 저희 유일한 친구 정은이가 엉엉 울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은이 앞에서 차마 울지 못하고 시골 가는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야 버스가 떠나가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정원이랑 수학 선생님이 벌써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학을 간 시골 학교에서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웃을 줄 모르는 제가 소름 돋는다고 했던가? 웃는 법을 몰라서 웃지 못했던 것뿐인데 말이에요. 온통 낯선 것들 사이에서 정은이와 선생님이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왕따가 된 내가 창피해서 결국 편지를 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의 학창시절은 잘도 흘러갔고 억겁의 시간을 거쳐 제게도 20살이 찾아왔습니다.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면서 회계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회계사무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취미도 물력도 없었던 터라 반값과 교통비, 일정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얼마씩 모을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제 통장에는 금액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돈이 모이니까 마음의 여유는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여전히 월세를 내며 한 푼 두 푼 모아 지내고 있지만 밥 먹을 돈이 없어 끼니를 수돗물로 채우던 그때에 비하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저는 회사에 가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면 돌아다닐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기어코 제 자리 앞에 와서 지혜씨,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하고 묻는 상사의 질문이 들려올 때면 더욱더 그러했어요. 마치 매주 주어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말에 어떤 무언가를 해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주말에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야 말았습니다. 비록 무엇을 할지를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말이 되면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잠을 자고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밖을 나섰어요.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살랑이는 기분 좋은 주말도 있었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굵은 빗방울이 무섭게 떨어지는 막장 같은 주말도 있었죠. 그럴 때면 애써 치장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비바람에 옷가지가 망가지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웃겨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그게 왜 속상했었는지. 그렇게 주말은 제게 산책을 하는 날이 되었고 날이 좋으나 흐리나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엔 여전히 남들 같은 대답을 꺼내놓을 수 있는 일상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시작했던 저의 짧은 주말 나들이는 어느샌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일절하지 않고 온전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그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무렵 예고 없이 쏟아지는 빗방울을 피하기 위해 길거리에 있던 작은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아마 제 인생이 제대로 뒤바뀐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색하게 주문하고 앉은 자리가 하필이면 빗물이 예쁘게 떨어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창가 자리였어요.
카페 직원의 추천으로 어렵게 주문한 긴 이름을 가진 커피가 달지 않고 아주 쓴맛이었어서 모든 것이 저를 그곳에 스며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의 값이 왠지 아깝게 느껴졌던 제게 뜨겁고 쓰디쓴 그 커피는 비가 그치고 나서도 오랫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어 주었어요. 뜨겁고 쓴 커피를 한 입에 마셔버리기가 어려워 그냥 남길까 하다가도 돈이 아까워서 끝까지 앉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나가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별것 아닌 것들이겠지만 그것은 제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었고 과장해서 말하자면 모험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카페에 갔습니다. 중독된 것이죠. 커피에 중독된 것이냐고요? 아니요. 가사 없는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 잔잔히 흘러나오고 바깥 소음과 완벽히 차단된 상태에서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 것에 중독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등 뒤로 들려오는 커피 머신의 소리마저도 듣기 좋은 음악처럼 느껴지고는 했어요. 주말마다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염없이 밖을 보다 자리를 떠나는 손님을 카페 직원은 늘 반겨주었습니다. 그 상냥함이 부산스럽다가도 커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신이 나서 매주 다른 맛의 커피를 추천해주는 직원에게 정말 고마웠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저는 그 카페의 커피 머신 앞에 서서 그 직원에게 커피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그 카페의 직원인 줄로만 알았고 그 직원은 제가 커피가 좋아서 매주 주말마다 카페에 들르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상냥한 사람은 직원이 아니라 그곳의 사장이었고 저는 커피 맛이 아니라 그 장소가 주는 편안한 느낌이 좋아 매주 들르는 것이라는 걸 한 달 만에야 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커피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자주? 설마 저 때문인가요? 사장은 놀란 와중에도 농담을 건넸어요. 평소 다른 사람이 그런 농담을 건넸더라면 불쾌하고 싫은 마음부터 들었을 텐데 역시 공간이 주는 편안함 때문인가 작게 웃음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센스 있는 농담으로 받아치는 게 어려웠던 그때 당시에 저는 시끄러운 커피 머신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눌렀던 버튼은 카페라떼에 쓰일 우유를 뜨겁게 데우는 버튼이었는데 나중에 사장에게 들어보니 그때 제 행동이 무척이나 살벌하고 무섭게 느껴졌었다고 하더군요. 그랬던 그때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저 생각에 그치기만 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뒤늦게야 제 속마음을 알게 된 상냥하고 오지랖 넓은 그 사장이 제 남자친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님과 직원 사이로 석 달을 넘게 주말마다 짧게 인사를 나누던 어느 두 사람은 한 사람의 오지랖으로 한 달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커피를 함께 내리게 되었고 어색하고 낯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애는 저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카페에 드나든 지 정확히 1년,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한 지는 8개월에 접어들던 그날,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사장이 되는 거 아니냐, 던 저의 편견을 고쳐 쓰게 해준 남자친구 덕분이었어요. 자기도 주머니에 든 땡전 한 푼으로 시작했다고 한 번쯤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던 그 사람의 응원에 힘입었던 건지 자신감이 생겼던 건지 저는 그렇게 카페 사장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작은 평수의 작은 골목 입구에서 시작한 저희 카페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천천히 성장해 여러 분점을 오픈하기에 이르렀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줄 서서 먹는 커피집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5년이 더 흘렀어요. 그 사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여전히 카페 일이 좋은 사장이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아이를 돌보던 시간 동안에도 일을 놓지 않았고 남편이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서 함께 해주는 덕분에 제 공백이 있었음에도 카페는 성장해 갔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지냈던 쪽방만 한 화장실이 있고 안방과 옷방, 아이 방을 빼고도 방이 남을 정도로 넓은 집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크고 나서부터는 저도 다시 매장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 들어선 건물이 있어 그곳에 분점을 차리기 위해 둘러보는 것이 아이를 낳고 다시 제 발로 뛰는 첫 번째 업무였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을 통해서 이것저것 진행했는데 직접 다시 하게 되니 속이 후련하고 설레었어요. 건물은 커다란 통창이 있고 햇살이 예쁘게 스며드는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늘 풍경이 보이는 창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터라 그 건물 역시 마음에 쏙 들던 찰나였습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청 높빛이 도는 유니폼을 입고 청소 업무를 하시는 분과 마주쳤어요. 타고 올라가세요. 다 했어요. 저와 마주치니 다급하게 손걸레를 정리하며 엘리베이터에서 서둘러 내리셨고 저는 그저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마스크 위로 힘주어 둥글게 휘어지는 두 눈에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서둘러 내리신 것 같은 불편한 마음 같이 가셔도 괜찮은데 괜히 떠난 뒷자리를 한번 쓱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스듬하게 가로로 접어 둥근 주름이 져 있는 모양새가 꼭 목에 두르는 스카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실수로 흘린 것 같아 우선 그걸 주워들고 다시 1층으로 향했어요. 다시 내려왔네요. 1층에서 열린 문 너머에는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이로써 제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내려주신 것이 분명해진 셈이지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손짓으로 들고 있던 스카프를 건넸습니다. 이거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제 거 맞아요. 고마워요. 예상했던 것처럼 스카프의 주인은 아주머니였고 민망한 듯 웃음을 짓던 아주머니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무릎 옆에 세워두시고 고개를 숙여 목 뒤로 스카프를 두르셨어요. 턱 아래에서 매듭을 짓는 모습을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아주머니께서 민망한 듯 한 번 더 웃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렇게 빤히 보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왠지 홀린 듯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민망한 웃음을 지어 보이시면서도 턱 아래에서는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는지 여러 번 바쁘게 움직여댔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뻗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흡사 뚝딱거리는 로보트처럼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손짓으로 스카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에 과한 친절에 당황하신 아주머니의 눈썹이 둥글게 휘어졌어요. 너무 익숙한 눈매인데 혹시 예전에 자주 오시던 손님이신가? 그러던 중 스카프를 묶던 손가락에 걸려 마스크가 힘없이 휙하고 벗겨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얀 마스크 아래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던 그 얼굴에 정체가 드러났어요. 선생님, 그 사람은 바로 초등학교 시절 책상 서랍에 몰래 도시락을 챙겨주시던 김미숙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자주 지으시던 표정이 세월과 함께 얼굴 위에 새겨졌던 건지 웃지 않아도 웃는 표정 되어 있는 선생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30년 전과 다를 것이 없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저 놀란 얼굴로 여기서 이렇게 제자를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봐오셨을 테니 30년 전에 제 얼굴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은 당연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숙 선생님 맞으시죠? 선생님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저 행복초등학교 나왔어요. 저 밥 굶고 배고플 때 선생님께서 도시락도 매일같이 챙겨주시고 하셨었는데 저 지혜예요. 이 지혜 기억 안 나세요? 지혜, 네가 지혜라고. 어머,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 사는 동안 종종 생각났었는데 어떻게 사나 가끔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예쁘게 잘 컸다. 참 잘 컸어. 네가 지혜라고 말하기 전에는 꿈에도 몰랐네.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줘서 건강하구나. 보기 좋아. 이름을 말씀드리면서도 세월이 오래되기도 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거쳐갔으니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정말 기억난다는 듯 화들짝 놀라시며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제가 기억되었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했어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주친 것도 인연인데 반가워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 좋으련만 내가 오늘은 바로 약속이 있어서 힘들겠네. 여기 근처 사는 거면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며 선생님 제가 먼저 식사 대접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시간 되실 때 제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만큼이나 선생님께서도 저와의 만남을 반가워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주치게 될 수가 있는지도 정말 신기했어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제 곧 퇴근한다며 옷을 갈아입으러 가신다는 선생님을 배웅해 드리고 난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아서는데 아까부터 우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경비원 아저씨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이 건물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을 숱하게 봐왔는데 이렇게 서로를 반가워하는 사람들은 처음 봐서요. 아저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얼굴에는 그동안 이 건물을 스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작고 큰 사연들이 한데 모여 있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을 오랜만에 뵈어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걸까요? 왠지 선생님과 제게 일어난 오늘의 드라마 같은 우연도 그분의 얼굴에 심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분명 반갑고 기분 좋은 이야기이니 또 다른 미소가 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이에요. 30년 전쯤 저분 밑에서 가르침받았던 학생 중 한 명이에요. 하지만 저희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저씨는 얼굴에 화색을 띠며 신이 나서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다시 보니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함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제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라도 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서 아저씨는 선생님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분 참 좋은 분이에요. 저분이 지금은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셔도 한때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일하시는 게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 병원비 보탠다고 어찌 보면 이제 퇴임하시고 쉴 일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 돕겠다고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정이 딱하던지 자주 이야기 나누는데 듣는 나도 마음이 아프고 신경 쓰일 정도더라니까요. 가족도 아니고 남의 일을 그렇게 돕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왜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네, 알아요. 저도 그 선생님한테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살았었거든요. 이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이야기를 얹었다가는 진짜 눈물이라도 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필 그때 저 멀리서 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시는 선생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건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힘든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돕고 계신다니 대단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뭐든 옳은 일이었으니 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께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곧장 선생님의 뒤를 쫓아갔어요. 선생님께서는 번화가의 어느 프랜차이즈 카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초등학교 친구 정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선생님께서 도우려 한다는 그 제자를 만나는 날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녀 또한 선생님의 제자였기에 저는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분명 선생님의 제자가 아파서 돕는 거라 그렇게 들었으니 말이에요. 그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 선생님의 앞에 마주 앉은 정은이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만약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머릿속에 톱니바퀴가 힘차게 굴러갔습니다. 머리를 쓰자 이지의 몇 분을 마치 잠입 취재라도 하는 사람처럼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 잠정적 사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정은이에게 봉투를 건네셨고 정은이가 그런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의 돈을 그냥 받을 수 없는 친구가 애써 거절을 하고 있는 모양새였어요. 어렸을 땐 저도 철이 없으니 선생님이 주시는 걸 사양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먹었는데 다 큰 어른이 된 지금은 솔직히 아무리 꿀맛 같은 도움이라도 함부로 덥석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정원이도 그런 마음이겠지. 사지 멀쩡한 다 큰 어른이 다른 어른에게 또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친구에게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차게 굴려댄 머릿속에 톱니바퀴가 내어놓은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친구 시골로 전학을 가던 날 안 가면 안 되느냐고 울면서 나를 붙잡던 정은이에게 눈물을 꾹 참으며 했던 말 나 없어도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 말이나 잘 들어. 그때 정은이는 제게 말했었어요. 선생님은 필요 없다고 자기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저도 정말 가기 싫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두운 제가 어떻게 맺은 친구인데 얼마나 착한 친구인데 그대로 멀어지고 싶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엄마가 없었고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겨우 11살의 저는 할머니 댁으로 가야만 머리라도 감으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대로 있다간 저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아서 정은이에게 약속했었지. 가서 꼭 편지하겠다고. 내가 할머니 집에 가도 우리는 계속 친구라고. 그러니까 그만 울라고. 하지만 저는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 정은이에게 편지를 할 수가 없었지요. 11살의 저는 다시 적응해야 하는 새 학교에서마저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서 정은이와 선생님이 있던 그곳이 자꾸만 그리워지니까 아예 마음속에 덮어버리기로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 한 통, 정은이에게 한 통씩 보내려고 동전을 모으고 모아서 한 예쁜 편지지는 영원히 우체통에 몸을 싣지 못한 채 시골방 책꽂이의 사이에 영영 묻혀버렸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와서 정은이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겁이 나기도 했어요. 차라리 정은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기를 바라며 두 사람이 있는 테이블에 다가갔습니다. 우연히 다시 마주친 척 선생님께 인사를 건네니 반갑게 다시 맞아주시는 선생님과 놀란 눈이 되어 저를 알아보던 정은이. 나 알아보겠어. 정원아, 나 지혜야. 이지혜야. 당연히 알아보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너한테 정말 미안했는데. 정은이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제게 미안했다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나야말로 편지를 하지 못한 것이 내내 미안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의아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정은이의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안다는 듯 의아해하는 제 얼굴을 보시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셨습니다. 정은이는 풀이 잔뜩 죽은 채로 울상을 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고개를 숙인 채 빨대 비닐을 뜯는 정은이의 손끝이 온통 습진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너 전학 가고 나서 편지 쓰려고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됐어. 심장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 병원에 있다는 말을 하면 멀리 있는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어린 마음에 한편으로는 병에 걸렸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편지를 미루다 보니 어느덧 졸업할 때가 되어 있더라. 가지 말라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붙잡던 내가 편지를 안 했으니 너도 서운할 만하다고 생각했어. 뒤늦게라도 편지를 보낼까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 그냥 어디선가 잘 지내기를 바라기로 했어. 미안해. 내가 지금 널 보면서 미안하다고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긴 저 또한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 그 이야기를 알 턱이 없었어요. 저도 사실대로 그때의 제 상황을 정은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하고 정은이는 오히려 저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내내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경비 아저씨께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고 말았어요. 선생님, 사실 아까 건물 경비 아저씨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아픈 제자를 도우려고 하신다고요? 질문에 당황한 듯한 선생님의 눈과 정은이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맞구나. 정은이가 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제 가슴을 마구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은이가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픈 건 내가 아니라 내 딸이야. 정은이는 다시 빨대 비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어렸을 때처럼 정은이도 신장이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늦게 결혼해서 늦게 찾아온 아이인데 벌써부터 아프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자기가 병원 신세를 지던 그때 당시 자기 집이 가난한 걸 알고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선생님께는 또 기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염치 없지만 선생님께 또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수술이 될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왔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자기를 여기로 불러내셨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큰 도움을 주셨던 게 감사해서. 돈 벌면 도움받았던 것들 다 갚으면서 오래오래 감사하며 지내려고 여태까지 연락을 하며 지냈던 건데 다 지나고 그저 건강히 웃으며 지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찰나에 자기가 다시 염치 없는 제자가 되어 있었다고 울먹이던 정은이. 정은이는 이내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서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며 다 자기 잘못이라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선생님을 뒤쫓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처음부터 이미 저는 이름 모를 선생님의 제자를 함께 돕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은이의 손끝에서 질기게 버티고선 빨대 비닐을 빼앗아 들며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저의 신경질적인 말투에 정은이가 놀란 눈을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30년이나 안 보고 지낸 친구인데도 그 얼굴을 보자마자 속상함이 솟구쳤어요. 그리고 선생님 도움받는 게 주성스러우면 잘 말씀드려서 사양해두고 30년 친구한테 도움받아. 야, 내가 너 도움받자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너 예전에 나 친구들이 괴롭혀서 신발 몽땅 소각장에 가져다 버렸을 때 나한테 실내화 빌려준 적 있거든. 기억나지?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 창피해서 꼭 갚겠다고 했었는데 나 그거 안 갚고 냅다 시골로 가버렸잖아. 그거 갚을게 거절해. 또 거절을 할 게 뻔해서 머릿속의 기억들을 싹 다 꺼내어 정은이에게 빚졌던 순간을 찾아냈습니다. 사실 왕따였던 제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정은이에게 큰 빚을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에요. 선생님은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정은이가 수백 번을 거절한다고 해도 저는 끝끝내 정은이를 도울 것이었어요. 여전히 초롱초롱 보석 같은 눈을 한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셨던 마음으로 돌봐주셨던 보잘것없는 제자 하나가 이렇게나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 그냥 모른 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날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만난 지금 선생님이 선택하고 선생님이 걷고 계시는 모든 길을 함께 따르고 싶다는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했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라는 것마저 꼭 제가 해야만 한다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 후로도 몇 분 동안이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실랑이의 끝에는 결국 저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요. 그렇게 저는 최대한 빨리 정은이의 아이가 수술을 받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이가 얼른 건강을 되찾아 저희 아들과 함께 사이좋게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 과정에서 몇 번 더 얼굴을 뵙게 된 선생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내가 그 긴 세월을 선생으로 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었을까 싶어 너희들 눈엔 퇴임하고 연금 받으며 지내는 내가 건물 청소기까지 곁들여 해가며 제자를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살아보니 그렇더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잖니. 뭐든지 내 걸 나누어서 함께 좋을 수 있다면 일단은 나누고 보는 거야. 그게 돈이든 마음이든 음식이든 간에 그러면 오늘의 나처럼 이렇게 몇 배로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와. 너도 힘들게 번 돈일 텐데 오랜 친구를 위해 이렇게 흔쾌히 나눠줘서 선생인 나도 또 배우게 된다. 그리고 고마워. 잘 자라줘서 좋은 어른이 되어줘서도 정말 고맙고. 선생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에 제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좋은 어른이라니 그는 선생님께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정은이 아이의 수술도 잘 마무리되었고 선생님께 제대로 대접할 일만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앞으로의 우리 관계의 출발점이 될 식사 자리를 멋지게 꾸리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무얼 대접할까 고민 끝에 그냥 집으로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렸을 적 선생님께서 손수 싸주셨던 도시락 그 정성만큼이나 진심을 다해 대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식탁에는 보기 좋은 꽃도 한아름 놓았어요. 선생님께서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약속 시간에 맞춰 기다리던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고 뛰어나간 현관에서 마주한 선생님의 손에는 아직 제 기억 속에 너무나도 선명히 남아있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서프라이즈 아이 얘 울긴 왜 울어? 얘도 참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너무 어두운 모습만 보여드려서 이제는 꼭 밝은 모습만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터져버린 눈물은 쉽사리 멈춰지지 않았고 서둘러 선생님을 식탁으로 모시면서도 제 두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잠깐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듯하다가 이내 예전의 그 모습처럼 장난스레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나이를 먹더니 눈물이 많아졌나 보다고 세월 앞에 장사 없지 하시며 선생님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셨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푸짐하게 차려둔 밥상 앞에서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싸오신 그 도시락이 제가 차려놓은 것만 화려한 밥상보다 제게는 훨씬 더 가치 있고 꿀맛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그게 그렇게 맛있냐 종일 그것만 먹고 앉아있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선생일 때려치우고 식당이나 차릴 것을 그랬어. 아니다. 그랬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몇십 년 전 제자와 마주 앉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같이 하는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으려나 하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제게 서프라이즈하며 도시락을 건네던 선생님에게서 30년 전 장난스레 도시락 가득 시금치 나물을 넣어두셨던 개구쟁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저희 환경이 변함에 따라 저 또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변했을 것이라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제게는 변하지 않는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선한 마음을 베풀고 계시는 김미숙 선생님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도 저는 아직 진정한 어른이 아니었음을 선생님과의 드라마 같은 재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생님을 저의 거울 삼아 멋진 어른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거울을 보듯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자주자주 보면서 그렇게 앞으로 선생님께 배워나갈 인생이 기대되어요. 곁에서 오래오래 모시며 마음을 다해 갖고 싶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사랑을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